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모음 교실의 돈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장기금리입니다. 이게 요즘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다행히 촬영하고 있는 21일 오늘은 이제 미장이 개장된 지 한 1시간 반쯤 된 것 같은데 뭐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보였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 이 오렌지색이 미국 장기물 금리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이제 4%를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4% 근처로 가면 이제 코스피가 여지없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코스피가 5주 연속 하락하는 조정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주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5주 연속 하락을 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왜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낄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여러분이 예금금리 2%라고 하면 2% 해가지고 뭐 언제 돈 버냐? 주식이나 해봐야지. 장기 투자하면 될 거 아니야? 존버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은행 예금금리가 5%, 6% 하면 그래 확실한 5, 6%가 알 수 없는 10%보다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모든 자산의 이제 할인율이에요. 모든 자산을. 그러니까 그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이 자산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이제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중력이 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특히 거시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금리인데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부담이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2년까지는 굉장히 이해는 쉬웠어요. 시장이 어려웠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나오고 뭐 물가가 빠르게 오르니까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그러면 중앙은행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물 금리들이 먼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다. 얼마나 간단해요.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적어도 물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고 있죠. 물가가 옛날로 돌아가진 않지만 상승률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준도 작년보다는 긴축을 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작년만 해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니 하면서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뭐 0.75%씩 올렸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다 올린 거 아니냐, 더 올려봐야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뭐 이 정도 분위기니까.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잖아, 그죠?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아직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내려가고 있고, 연준도 이제 그걸 인정해서 이제 거의 심하게 하고 있는 분위기고, 심지어 연준조사 내년은 뭐 인하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 네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 자, 그러면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면 특히 이제 장기물 금리, 단기물 금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눈치껏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기물은 그러니까 단기물 하면 주로 2년짜리를 얘기하잖아요. 2년 동안은 이제 연준이 한번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길면 2년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 때 뭐 2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된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연준이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2년물은 그걸 반영을 합니다. 근데 10년물은 그 2년물 이후에 8년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요소가 좀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장기물 금리는 주로 이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명목 금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4.3 뭐 이런 것들이 명목이 이제 실제는 이제 따로 봐야 되니까.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3 조금 넘어가 있는데, 이 명목 금리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제 실질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합치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뭐냐? 실질 금리가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금리가 은행 예금을 2%짜리 예금을 들었는데 물가가 3% 올라가면 이건 명목 금리는 2%지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는 게 실질 금리고, 이 실질 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합치면 이제 대충 이제 장기물 금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해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실질금리에서는 이 실질금리라는 거는 또 단기물의 실질금리 평균이 있고 그러니까 단기물에도 실질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간 프리미엄을 이제 더하는 것인데, 얘가 참 기간 프리미엄이 뭐 또 뭐야? 지금까지 뭐 실질금리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빼는 거.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가 2% 오를 것 같다, 10% 오를 것 같다. 이 기대, 그럴 것 같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기간 프리미엄은 또 뭐야?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물은 2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대충 예상하면 되는데, 2년물 이후에 또 8년 돼서 10년, 뭐 20년, 30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다행히 금리가 내려가면 뭐 나이스한 건데, 뭐 그 사이에 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금리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올라가면 장기물을 산 사람들은 이제 손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을 받습니다만 그 도중에는 채권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있으면 깎아줘야 되잖아요. 깎아줘야 돼.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한다는 건 이제 채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싸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위험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요만큼은 좀 깎아주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그 연준이 이제 물가가 좀 높은데 연준이 긴축할 생각이 없으면 기간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도 연준이 금리 안 올리면 일단 나중에 어찌 될지언정 지금 당장 채권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물가도 높고 연준의 긴축 의지가 졸라 강하다. 그러면 이 강한 의지로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기물의 기간 프리미엄을 이제 더 줘야 되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 말이 어려운 거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짜리와 10년짜리가 있는데 10년짜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좀 더 깎아준다.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대 인플레가 높아져도 장기금리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져도 장기금리가 높아지겠죠. 깎아줘야 되니까 채권 가격을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런 모습이 좀 보였다. 그래서 자, 정리하고 가죠. 자, 장기물 명목금리는 뭘로 결정이 된다? 실질금리. 이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구성된다. 라고 이제 요 정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는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고,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채권을 들고 있는 그 시장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만큼 많으니까 거기 그 시간 동안 있을 수 있는 그 불확실성을 좀 미리 좀 깎아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금리가 오를 때는 뭐가 이거를 올리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는지에 따라서도 주식시장의 반응도 달라요. 자, 지금 보시면 그 이제 장기금리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장기금리를 이제 높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그 성장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 같으면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잘못 생각하는 게, 금리 빠지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나 이걸 거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낮춰줘야 뭐 이런 그 주가가 아니고 경제로 생각하시라. 그래서 실질 경제 성장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금리는 올라가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금리 올라가도 괜찮아요. 왜? 금리가 2% 올랐는데 성장이 3% 나오면 사실상 금리 1% 빼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 이자 2%인데 물가가 3%야. 그럼 손해잖아. 근데 이 물가가 1%가 됐어.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자가 1%가 되니까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의 할인율을 높아서 부담스러운 거지만, 그 올라가는 이유가 성장 때문이라면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 그래서 요게 올라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장세.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고 요럴 때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이제 그 물가가 계속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채권을 5% 깎아줘 가지고는 안 사는 거야. 그래서 7%, 8% 깎아줘야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7%, 8% 깎아주는 금리가 5%에서 7%, 8% 올라갔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나쁘냐? 그러기보다는 그 기대 인플레가 작년처럼 최근 2년처럼 뭐 갑자기 확 올라갈 때야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면 걱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평상시 때 기대 인플레가 좀 올라가면은 요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말만 들어도 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맥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보다 무서운 게 디플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맥박이 좀 높아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차라리 낮아지는 거 어떻게 돼요?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의 맥박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 좋고 요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가 없고 가면 갈수록 물건값이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기대 인플레가 낮아지고 여러분들은 물건이나 이런 걸 안 사겠지. 나중에 사면 더 싸니까. 그럼 기업의 매출 떨어지죠. 그러면 고용 망가지고 경제에 박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물가는 물가 안정이라는 건 물가가 조금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기대 인플레도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가 낮아지면 완전 디플레는 아니지만 낮아지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성장주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디플레 시대에 어울리는 애들, 뭐 넷플릭스 같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안 만나고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영화만 보는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디플레이에 어울리는 성장주들이 좀 좋을 수 있고, 그런데 기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경제가 좀 좋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보다 좀 나아질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기대 인플레는 극단적으로 높아지거나 극단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시장의 색깔을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뭐 방어주나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스타일을 좀 바꾸는 시장의 색깔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채권도 시장이니까 이제 수급의 문제죠. 그래서 최근처럼 이제 그 미국이 국채 발행을 이제 참았다가 쏟아내면 이것 때문에 이것도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건데, 요거는 시장에 굉장한 부담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거잖아요. 성장은 안 나오는데 이거 성장은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중에 정부 지출하면 성장은 그때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성장이 안 나오는데 그냥 금리만 높이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해요. 그 시차 동안 약간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끌어온 돈으로 재정 정책을 해서 경제를 자극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진공 상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쯤일 수도 있죠. 약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그 금리만 높이는 경우라서 시장한테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이제 이 이슈로 이때 요건 이제 수급 이슈로 터진 거거든요. 요때부터 약간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때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장은 안 나오는데 이제 할인율 금리는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연준의 태도, 즉 이제 통화 정책의 기조죠. 그래서 뭐 22년처럼 21년 뭐 중반에서부터든 물가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긴축을 하고 있다. 긴축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다. 이 자체는 당연히 주식시장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레벨도 중요하지만 그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2년이 정말 힘들었던 게 연준이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빨리 올렸거든요. 가장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 레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힘들었던 이유는 너무 빨리 올린 거죠. 그러니까 속도에 질린 거죠.
속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지금 실질 금리는 현재 한 2. 몇 프로 수준이잖아요. 지금 인플레가 한 3%, 3.3이니까 지금 연준금리 5.5죠. 그럼 빼면 한 2.5 정도 되니까 2.2 정도 되니까 실질 금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뭐 시장이 다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실질 금리를 만드는 그 과정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멈출지 가늠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이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이제 빠졌던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작년의 경험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 분해를 해봅시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박스를 보였던 게 7월 들어서 약간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요거는 뭐다? 그 채권을 미 재무부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못하고 있던 걸 한꺼번에 쏟아내고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도 예상치를 넘어가는 게 확인되면서 움찔해서 이제 금리가 튀었다가 또 돌아왔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8월부터는 이게 좀 다릅니다. 이때는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 수급 문제였는데 이때는 최근이죠. 8월 중순부터 지금 정도까지는 한 일주일 전 뭐 한 열흘 전부터는 좀 이거는 수급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텀 프리미엄도 좀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뭐가 올라가고 있을까? 여기 답이 위에 있네. 예. 지금 이제 GDP 나옵니다. GDP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 3분기 뭐 물론 예상치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예상치가 미 3분기 GDP 성장률이 5.8입니다. 심지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까? 그겁니다. 미국 정부가 그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저렇게 돈을 땡기는구나. 여기 돈을 땡겼잖아요. 앞으로 계속 땡길 거고. 생각보다 많이 땡길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뭐 전고점 넘긴 좀 그렇지 하고 빠졌다가 생각해 보니까 정부의 의지가 이 정도면 나중에 어찌 될지언정 지금 2분기 때처럼 정부 지출과 뭐 이런 걸로 GDP 성장률을 끌고 갈 거고 내년은 또 대선 국면이니까 멈추지 않겠구나 바이든이.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GDP는 성장을 하겠네. 경제는 괜찮겠네. 예. 그리고 경제가 괜찮다는 것은 물가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안 빠진다는 것이고 연준은 인하를 늦출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내려갈 이유가 점점 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되니까 그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금리가 올라가지만 뭐도 올라가면 주식시장 괜찮다고 했죠? 성장이 나올 수 있겠네. 네. 정부가 쓰든 민간이 쓰든 어떻게든 경제가 돌아가면 그러면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정도 금리도 버틸 수 있겠구먼. 이렇게 되는 거. 못 버티는 애들은 그냥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레파토리가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국채를 너무 찍는데? 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풀면은 경제가 죽진 않겠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2008년 이후로 10년물 금리가 가장 높지만 또 시장이 또 반등을 또 시도하는 것도 또 성장을 좀 읽은 뭐 그런 거고 최근에 또 조정을 받았던 그 성장주들 뭐 테슬라도 오랜만에 한 6% 높게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엄청난 밸류다라고 하는데 실적 발표를 한 이틀 앞두고 또 오늘 한 5% 정도 좀 달리고 있는 거 보면 저 정도 슬슬 마무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자, 그리고 국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요즘 가장 힘든 나라 중국이죠. 중국이고 그러면 지금 또 연준은 뭐를 하고 있어요? 뭐 금리 인상은 거의 마무리됐다지만 어느 순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꺼버린 게 있습니다. 지금 양적 긴축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하면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이 시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는 뭐 여기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외국인들이고 외국인들 중에서 이제 미국 국제를 얼마나 갖고 있나 뭐 일본 뭐 중국 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미국 국내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내에도 있을 거니까 다 포함하면 미 국채는 한 50%는 이제 그 미국 내에서 갖고 있어요. 뭐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펀드 그리고 저 은행 보험 연기금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정부 이렇게 그 주정부가 이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미국 국채의 한 절반 정도를 그렇게 미 국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20% 정도 갖고 있고요. 원래 그보다 훨씬 작았는데 양적 완화 때문에 이제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30%가 이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중에서 이제 많이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일 것 같은 애들이 이제 뻔하죠. 중국입니다. 위안화도 막아야 되고 뭐 위안화 막으려면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가 뭐 수출을 열심히 하면 달러가 많이 나오겠지만 예전처럼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있는 채권 팔아야겠지. 예.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 계속 사줬잖아. 근데 이제 중국이 앞으로 계속 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뭐 미국 정부는 뭐 어떻게든 국채 발행을 늘릴 것 같으니까 금리가 이제 내려오기가 힘든 거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연준도 사다가 이제 팔고 있고 중국도 사다가 팔고 있으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기니까 금리가 빨리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뭐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제 뭐 최근에 뭐 YCC니 이렇게 좀 완화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환율 문제 때문에 그 일본이 그 지난 한 1년 동안은 중국보다 더 팔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3년, 22년에는 그 일본도 환율 방어하느라 뭐 150엔 맞겠다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채권을 막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그때는 중국보다 그때는 사실 중국은 지금 힘들지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위안화가. 근데 그때는 사실 그 엔화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22년에는 중국보다 일본이 더 팔았는데 23년 들어서는 중국은 계속 팔고 있고 일본은 이제 갑자기 다시금 열심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처럼 사기 힘들 것 같다. 일단은 이제 일본도 이제 통화 정책이나 환율 이런 걸 생각하면 옛날처럼 좀 사기 힘들 것이고 지금 엔화가 약한데 엔화를 자꾸 뿌려가면서 달러를 흡수하면 엔화가 더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봐가면서 해야 된다. 그럼 누가 삽니까? 연준도 팔아. 연준은 이제 양적 긴축을 멈추겠다는 얘기 1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계속 팔 것이 20%에서 계속 줄여나갈 것이고 중국은 이제 지살길 찾아야 되니까 팔 것이고 뭐 일본도 사고 있지만 예전같이 못할 것이고 그럼 누가 삽니까? 근데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미국 국채잖아. 그 미국 국채 빼고 뭐 등급이 내려가든 자시든 뭐 미국 국채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제 다른 선진국들 뭐 요즘 좀 열심히 사는 나라가 이제 싱가폴,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까지 주로 거래하던 애들보다 이제 이쪽에서 더 많이 삽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재밌는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일 덕을 보고 있는 나라가 이제 노르웨이거든요. 뭐 덕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가스가 막히니까 가스가 노르웨이도 나오거든요. 노르웨이 가스를 이제 영국이나 유럽 대륙으로 많이 하면서 지금 노르웨이가 말 그대로 녹아났어요. 원래는 이제 그 빚이 더 많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무역에서 흑자 규모가 중국 다음 중국 문턱까지 따라왔어요. 가스 팔아가지고 참 그러니까 참 전쟁이란 참 재밌죠, 그죠? 생각해보자. 그 다른 데도 아니고 유럽에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쌩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당장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 정도였으니 그 노르웨이 가스는 부르는 게 값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돈은 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노르웨이가 원래 북해 유전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절대 실물 경제 안 풀어요. 왜?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아니면 통화 가치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 다른 산업이 망해서 뭔가 중동처럼 돼버리니까 그 정도 머리는 있는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대형 펀드 국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그 전 세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1년 결산해서 이제 수익이 난 것만 좀 빼쓰고 막 그런 구조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할 게 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엄청 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긴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주로 많이 사왔던 뭐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도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신규 원래는 비중이 작았던 애들이 이제 점점점 커져가면서 수요를 결국 챙기고 결국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 레벨이 아무리 이제 정부 주도의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만만치 않은 레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채권의 저가 매수 자금들이 들어올 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크게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수급 주체도 바뀌고 있고 수급 주체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성장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돈을 땡기고 그 돈의 효과가 나오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좀 돼야 돼. 아 이렇게 하니까 되긴 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더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한국형 추세 추정 전략이 이제 돈고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돈의 알고리즘을 즉 이제 스마트 머니들을 잘 따라다니면 이제 수익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것들을 가만 보면 이제 뭐 고객들한테 뭐 이제 새로 살 게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7월 그때쯤 이제 조정이 시작될 때쯤이었고 최근 들어 이제 조정이 깊어지는데 동고리즘은 이제 시장 대비 강세를 계속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조정이 나오기 있는 정고점을 발라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도주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 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까지는 약간의 공백 상태였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금리가 또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면 이제 성장을 넘어서는 또 금리가 나와 버리면 또 시장이 또 한 번 더 엎어지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서 이 그 효과가 확인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빌드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전망은 하지 않습니다. 전망은 하지 않고 시장이 간다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내리면 됩니다. 그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제 채팅방에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동그리즘에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또 길어질까봐 오늘 영상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채팅방에서 질문 주셔도 좋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또 퇴근 후에 한번 유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퇴근 후 돈봉교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